2025년 3월 1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지난 14년 동안 내전을 치르면서 자국민을 60만 명이나 죽게 했다가 지난해 12월 겨우 내전이 끝나는가 싶더니 지난주에 또다시 내전이 시리아에서 일어나면서 역시 1,300명 이상이나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시리아의 내전 사태,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좌파 세력 사법부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이란 공습 준비, 이런 중요한 뉴스들 오늘도 역시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유진 PD로부터 지난주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중동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중단한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기도 끊어버렸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물까지 끊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물이 끊겼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지난 9일에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 엘리 코헨이 가자 지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하루 1,800만 리터를 생산하던 가자 중부의 담수화 시설에 전기 공급이 끊기게 된 건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약 36만 명이 6만 명이 사용하는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지 공영방송인 칸에 따르면 이번 전기 공급 중단 조치는 지속 계획의 일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은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수도와 전기 차단 그리고 또 교전 재개 등의 여러 가지를 차례차례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이미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단수 조치에 대해서 저 남쪽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들이 난리예요. 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한 건데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이런 인도적 지원 차단을 4일 내로 이제 해제하지 않으면은 공격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4일이 지난 어제까지도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가자 지구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후티가 이에 대해서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해상 작전을 다시 재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홍해랑 아라비아해 그리고 바브 엘 만데브 해협 그리고 아덴만을 지나는 모든 이스라엘 선박들에 대해서 즉시 공격을 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 미군은 해당 지역에 있는 이 미군 병력이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전부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 2단계 휴전을 위한 협상이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가 봐요. 이번 협상 내용 보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아직까지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도 지금 협상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이 협상에서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휴전 60일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이스라엘 측의 협상팀은 해당 휴전 조건을 이 해당 휴전 조건에 대한 제안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의 목표는 하마스가 인질을 모두 석방하고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협상팀이 협상이 끝날 때까지 도하에서 계속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엔 가자 지구에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테러 소탕 작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작전으로 또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신베트 그리고 경찰 특수부대가 이 서안지구 유대 사마리아의 제닌에 있는 건물에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은신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후에 공동 작전을 수행을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무장대원 3명을 사살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1명을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군이 이번 작전에서 테러 용의자 10명을 체포를 했고요. 그중에는 제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위급 테러 위원인 리와 자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보안군도 이 제닌에서 하마스 제닌대대의 핵심 그 인물인 압델 라흐만 아부 무나를 사살했다고 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언론에서는 이 아부 무나가 먼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고 이에 대응 사격을 한 그 총격으로 사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시리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인가요? 그 시리아의 반정부군 HTS가
정권을 빼앗은 이후에 좀 내전이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사드도 지금 러시아로 망명한 사태인데 내전이 진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또다시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뭐 사람이 1,300명 이상 죽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 나흘간 1,300여 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보도가 된 건데요.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와 타르투스 지역에서 그 과도정 부군과 그리고 아사드 전 정권 지지 세력이었던 알라위파 무장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학살,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중에 민간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건데 특히 이 과도정 부군이 알라위파 민간인들을 이제 학살하는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사진이랑 그런 영상들이 계속 이제 퍼지게 되면서 현재 국제사회 비난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은 PD는 그 영상들 많이 봤죠? 네, 그 영상이랑 사진을 되게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잔인하고 좀 아유. 잔혹하다 보니까 따로 어떡합니까? 보여줄 뭐 수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네. 자, 이렇게 지금 시리아가 또다시 내전 사태에 빠지면서 정신없을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를 아마 공습한 것 같아요. 어디 쪽을 주로 공습한 겁니까? 네, 이제 시리아 남부에 있는 다라 지역에 있는 이제 시리아 군사 자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건데요. 최소 14건의 공습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최소 6건의 공습이 제이반 마을의 이제 기지를 타격을 했고 최소 8건의 공습이 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이 있는 다마스쿠스 지역 근처에 이스라엘 시리아군 기지를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따로는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 옆에 레바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지난해 11월 26일부터 60일간 휴전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휴전을 연장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휴전을 했는데 그 뒤로는 휴전이 끝나고 또 다시 뭐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레바논하고. 네, 이제 지난 11일인데요. 지난 11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또 공습을 했습니다. 네, 해당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공중전대 지휘관인 하산 아바스 에젤딘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바논 남부 도시인 푸른 지역도 공습을 했는데요. 푸른의 헤즈볼라 시설에서 활동 중인 테러리스트들을 표적으로 이제 폭격을 이스라엘 군들이 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회담을 중재했는데 뭐 성과가 있습니까? 네, 이게 뭐 성과라기보다는 이 회담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레바논 간의 국경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 협상을 위한 회담을 연 것인데요. 레바논 남부 나쿠라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까지 해서 4자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 점령하고 있는 5개의 전초기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경계선인 블루라인 관련 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금 중인 레바논 국적자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이제 밝혔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지난 1월 취임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레바논인 수감자 5명을 석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미국 관리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석방한 이 레바논 국민들 중에서 1명이 헤즈볼라의 그 조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중국 이 세 나라가 합동 군사 훈련을 했어요. 뭐 워낙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끼리 모여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니까 괜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합동 군사 훈련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거고 또 설마 목표가 이스라엘은 아니겠죠? 네, 그 설마가 맞기는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 이렇게 겨냥을 한 건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 6일에 합동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또 이어서 러시아랑 이란, 중국이 이렇게 합동훈련을 하게 된 건데요. 이번 훈련은 이번 올해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 반서방 국가들이 처음으로 연합해가지고 대규모 해상 합동훈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편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중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러시아랑 이란 이런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과 이제 협력 관계를 좀 재과시를 하고 그리고 미국을 좀 압박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적대국들의 훈련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란 얘기 하나 더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이란한테 핵 협상을 위한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미국의 이런 제안을 받은 이란 반응은 어땠답니까? 굉장히 화답하면서 반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화답하면서 반기진 않았고요. 그냥 네 맘대로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맘대로 해라. 네, 이제 이걸 트럼프 대통령. 한국말로 안 했을 거고 영어로 했습니까? 뭐, 네, 기사에 영어로 적혀 있기는 했습니다. 네, 네, 좀, 좀 네. 세게. 세게. 네. 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그 전에 먼저 서한을 전달을 했는데 그 서한에는 무력이 아니라 이제 평화적인 협상으로 이란을 좀 회유를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펼치면서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면으로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란의 대통령과 그 최고 그 지도자가 모두 이 해당 서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이런 겁박하는 강대국의 협상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이 행동이 이라크의 이란산 에너지 수입 허용을 중단을 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는데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란이 핵 협상을 거부할 때마다 이런 다양한 전략적인 선택지를 마련을 미리 해놓고 그리고 그런 거부를 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꺼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영어로 세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Shut up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Shut up 이게 아닌가 보죠?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아, 그거보다 더 셉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네. 그 입에서 좀 더러운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심시간에도 생일 파티 했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또 뉴스 끝나고 나면 또 2부로 2차로 또 파티하러 간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이스라엘의 극작 카르텔 세력과 싸우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야기를 자세하게 조현영 기자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also strongly believe that the Gaza Strip, which has been a symbol of death and destruction for so many decades, agreed to reorganize relations with Israel, they said, to prevent Israeli annexation of the West Bank. 맛을 보신 분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괴물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자기가 권력이 많다 해도 그 권력을 시신들을, 유골들을 이스라엘에서 네, 4월 12일에 진행하는 브레드 명품 컨퍼런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가운데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분석할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석할 이슈 이스라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국내 정보 보안 기구죠. 특히 이제 그 가자 지구와 유대 사마리아의 그 지역의 정보 관할 정보 책임 부서인데 신베트. 이 신베트가
모사드는 이제 해외 정보 부대고 정보 기구고 신베트는 국내 정보 기구고 이 신베트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조사 보고에 따르면 신베트 국내 정보 파트는 10월 7일 학살 위협에 대한 사전 징후 정보는 포착했다. 근데 이거를 정권 수뇌부인 네트냐후 총리한테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 정권의 뭐라고 할까 하마스의 유화 정책 때문에 실패했다. 이건 10월 7일 방지를 실패했고 그 다음에 IDF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정보 책임 관할을 놓고서 이제 뭐 교통연의가 안 돼서 관할권 문제로 제대로 효과적인 정보 활동을 하지 못했다, 방첩 활동하지 못했다, 정보 수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줄기는. 그런데 이제 신베트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치권과 수뇌부를 개척한 거예요. 정보 실패는 하지 않았는데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 업무에서 이제 IDF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그 보고서 내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마스가 10월 7일 학살을 감행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유대 사마리아 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정착촌을 건설하고 성전산 템플 마운트를 이제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이런 보고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마스의 그 잔혹성을 이렇게 부각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의 어떤 이 실책, 무능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스라엘 국민들, 그 정착민들, 성전산에 올라갔던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잘못을 돌리는 것 같은데 신베트의 이런 조사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총리식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신베트 로닌 국장은 신베트의 그 정보 실패를 마치 정책이나 혹은 전략의 실패로 자꾸 치환하는 책임 떠넘기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총리실은 이제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자,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정보 수집 활동 관할권은 신베트다. IDF가 아니라 신베트예요. 국내 정보, 서한지구도 그렇고 가자지구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과 방첩 활동은 누가 하는 건가? 이건 신베트다. 그래서 1번 그 틀린 얘기다라고 팩트 체킹을 해줬고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 저녁부터 10월 7일 학살 당일 새벽까지 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다가 총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번. 그래서 당일 정보 집회도 실패했다.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총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장기 전략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장기 전략은 잘했느냐? 정보 활동이나 정보 분석은 잘했느냐? 신베트 장기 정보 분석 실패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곧 무장 테러 노선을 이제 포기할 것이다. 1번. 그 다음에 하마스는 경제 부흥 노선으로 이제 탈피해서 이제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는 정파로서 이제 나갈 것이다라면서 테러 위협을 현격하게 낮췄어요. 그래서 고로 가자 주민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네티냐후 총리한테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총리실이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보 실패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에도 신베트가 다 관여돼 있다는 걸 이제 밝혀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민 취업 비자 발급 확대가 왜 중요하냐면 10월 7일 당일날 주민들 나와가지고 키부츠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사 짓고 이제 노동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하마스의 휴민트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각 가구마다 뭐 방공호가 어디 있고 그게 세이프하우스가 어디 있고 총기 몇 자루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보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한테 취업 비자를 더 확대해 주자라는 정보 보고를 누가 올렸냐? 노민 바 국장, 신바트 국장이 올렸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제 이거 안보 정책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냐면 그 신베트가 국내보안청이 안 그래도 2018년에 이제 IDF에서 자체 이제 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전쟁 시나리오 구축함에 있어서 10월 7일 같은 학살 같은 유사한 테러 작전에 대한 그 대비 계획을 세웠어요. 작전 계획을. 그러는데 그게 이른바 2018년에 입안된 여리고 성벽 작전인데 이거를 신베트가 나서가지고 국장이 나서가지고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다. 왜 얘네들은 무장투쟁 노선을 포기할 거기 때문에 고로 이건 예상납니다라고 비토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신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 책임, 정보 책임은 다 신바트가 어떻게 보면 영순이에요. IDF 다음 거의 동급이죠. 책임으로 따지면은 그런 현상이 이제 총리실에다 일목요연하게 이제 반박을 했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에 그 신베트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한 직후에 할레비 이스라엘 참모총장하고 신베트 국장하고 회의를 했어요. 대책회의라고 하죠. 그때 사실은 이 할레비 총장하고 신베트 국장이 별거 아닐 거야. 하마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이 오판한 것도 사실은 신베트 국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적인 정보 분석을 했던 건데 그 10월 7일 그 사태가 그 개전 발생 바로 직전이에요. 새벽 4시 한 번 회동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베트뿐만 아니라 이제 예하 부대에서 자꾸 정보가 올라오니까 IDF 할레비 국장이랑 할레비 총장이랑 신베트 국장이랑 이제 회동을 가졌어요. 전략회의를 말씀하신 거 가졌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베트 로닌 국장이 하마스의 요번에 그 훈련 규모는 소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브레티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하마스 테러 세력들을 갖다가 아프간에서 전문 훈련을 받았어요. 이거 돈은 이란이 되고 이런 엄청난 전문 테러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를 소규모 훈련이라 평가자라는 것이죠. 1번. 두 번째는 하마스 자체가 이제 저강도 테러 세력이다라고 또 평가자라는 이유를 댄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IDF의 선제 타격을 유발하기 위한 공작이다라고 이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IDF 참모총장한테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IDF 그 준비 태세, 경계령 발동은 좀 시기상조다 하면 안 된다 하고 덮고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증언자들, 키부츠 증언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의 증언을 그 히브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공격 당일날 하마스가 총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웨이브를 했는데 1차 웨이브는 1차 공격은 키부츠 주민들이 얼추 막 방어를 했어요. 근데 뭐 탄환도 다 소진되고 했는데 2차, 3차 때는 무방비로 그냥 노출된 거죠. 그때 이제 대량 학살 뭐 이런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그런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IDF가 왜 출동을 못했는가? 준비태세가 걸려있지 않거든요. IDF는 우리나라처럼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이 주력 부대예요. 그러니까 예비군에 대한 준비태세 발동을 걸어야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 책임이 누구냐? 바로 신베트의 국장의 정보 판단 때문에 학살의 규모가 뭐 피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더 확대된 이유는 바로 신베트 국장 때문이다라는 것이 현지 매체의 분석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전쟁이 시작된 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1년 6개월까지는 안 되는군요. 뭐 1년 한 5개월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신베트가 이렇게 진상 보고 발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 수뇌부 3인방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제 입성과 함께 다 사라지기 경지됐죠. 시작이 이제 작년 11월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부터 날라갔고 그래서 카츠 국방장이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IDF 할레비 참모총장이 또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경질됐는데 이제 남은 이제 10월 7일 학살 책임자의 가장 이제 3대장이라고 하면 이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닌바 국장, 신베트 국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지금 마지막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나가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나가기 싫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까요? 할레비 총장이 경질될 때도 카츠 국방장이 오더를 내렸어요. 너 IDF도 자기 면피용 자체 조사를 막 만들었어. 언론에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임 오브 이스라엘 보면 10월 7일 자체 조사가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는 IDF 면피용 조사 보고서예요. 근데 그 카츠 국방장관이 오더를 어떻게 내렸냐면 너 자체 진상조사 하는 거 좋은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언록, 신호 정보, 감청 정보, 그다음에 워크인 데이터 모든 걸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제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옷 벗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로닌 국장이 발악을 했냐면 이렇게 발악을 하니까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 검찰에다가 이제 SOS 신호를 친 거예요. 내가 나가면은 사법부도 무사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법부도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 현지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검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최근에 신베트 국장 경질은 내각 총리가 이걸 경질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는 검찰의 그 법률 심사를 거쳐야 된다. 사실상 검찰이 총리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직 검찰총장도 지금 3월 23일 날에 이제 경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내각에 속해 있지만 사법부의 지휘를 받아요. 거의 출장소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트냐후나 그 우파 내각의 어떤 전쟁 정책을 다 여기서 비토를 걸고 방해했는데 신베트 국장 경질권도 우리의 사법 심사를 받아라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이 일파만파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베트 국장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것이 10월 7일 국가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그만두겠다, 자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오히려 그 10월 7일 국가진상조사위원회 그 구성을 하는 거를 막았다,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막는 겁니까, 네탄야후는? 그러니까 신베트 국장은 마치 내가 모든 걸 난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고 이게 언론 쇼를 하는 건데 이제 10월 7일 국가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본인은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10월 7일 국가진상조사위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광범위한 법률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서 10월 7일 그 당일뿐만 아니라 왜 이런 정책적 실패가 왔는지 한 10년, 20년까지 우리가 다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총리가 그럼 왜 이걸 반대하느냐? 조사위 구성권이 내각이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을 이게 조사위로 모셔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법원장이 구성하게 돼 있어요. 전직 대법원장이 이 조사위를 꾸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원래 의회의 어떤 사무거든요. 그 조사위 구성은. 근데 그걸 대법원장이 뺏어온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사법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또 판결로서 또 그 정책을 또 개입한 또 사례가 돼 있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판결로 또 개입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 자체가 이제 편향된 이스라엘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조사위 결과 주체가 누가 되냐가 이제 지금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좌우 대립의 핵심이고, 그럼 이스라엘 일반 국민들은 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 실질적인 사례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뭐 10월 7일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했지만 과거에 이제 로켓 공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저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까? 아까 이제 이유준 PD가 이제 단수 조치한다 뭐 이런 거 했지만 단전 전기를 끊어버리자. 그럼 발전기가 안 돌아니까 로켓 발사가 안 되니까 이런 최소한의 안보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요. 내각에서.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이 사법 심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 단전 조치는 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해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도 이 10월 7일 학살 발생에 일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방식으로 이걸 했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극자 시민 단체가 그 단전 사태를 예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이제 단전 조치를 위반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외곽에 있는 국자 시민 단체가 이제 그걸 갖다가 권한쟁의, 가처분,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인 이제 영미권 국가들은 그 입법이나 행정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끼어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관할권이라고 그래요. 재판 관할권이라는데 그쪽에 인사권이나 끼어들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법부는 그걸 받아가지고 사법심사라는 미명하에 재판 관할권을 전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각의 입법, 정책, 인사까지 다 개입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내각 위에 뭐가 있냐면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최종 그 정책의 결정자가 되는 거죠. 사법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소총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인용돼가지고 이제 안보 정책에 개입을 한 건데, 고로 이제 사법부가 왜 그런 10월 7일 국가조사위를 구성하는 이유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개입한 정황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1번. 두 번째, 안보 수뇌부들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닌바 국장이 이거 형성되면 난 나갈게.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죄를 덮어주는 10월 7일 조사위가 발족되면 나갈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정하게 다 드러나면 IDF 수뇌부는요. 이거 뭐 보게 어떤 법령을 할지 모르지만 거의 내란죄예요. 이거는 여적죄에 가까워요. 이거 사형이에요. 이거 얘네들은.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남아 신베트 국장이 지금 발악을 하는 거라고 뭐 보여주시면 됩니다. 야, 그 이스라엘 사법부가 그동안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일종의 거기도 카르텔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 10월 7일 전쟁 이전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사법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 사법 개혁 때문에 찬성과 반대 이게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었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의 이런 그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더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77년이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 총선인데 이스라엘 현대 정치사의 아주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 그 지점인데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1948년 건국 이후에 77년까지는 노동당, 사회주의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죠. 건국 초기부터 77년까지. 근데 77년부터 그때 리쿠르당, 그러니까 소위에서 이제 뭐 자유보수 정당이 이제 집권에 성공한 거예요. 물론 이제 8, 90년대는 리쿠르당 정권과 이제 노동당이 주고받으면서 정권 교체를 했지만 사실상 그 노동당 정권의 그 표밭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했지만 노동당 현재 지금 소수 정파로 지금 전략이 했다는 거예요. 선거만 치르면 우파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물론 리쿠르당뿐만 아니라 뭐 벵그리 같은 이제 강성 종교당이 있지만 이제 우파 블록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유대 공화주의 빅텐트가 계속 넓어지니까 선거로서는 못 이겨요. 이제는 노동당이 우파 정치 세력을. 그래서 노동당 주류 제도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선거로 집권이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플랜 B를 구사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사법부. 그러니까 특히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 대법원장이죠. 우리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아론 바라크 대법원장이 앞서 얘기한 사법심사권을 발동한 거예요. 이거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정책에 개입해야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 우파 애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밑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 어떻게 보면 구체제의 어떤 지도권들이죠. 그러니까 그 앙샹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관료주의, 조주의 이걸 갖다 꽉 스크럼을 짜가지고 선출직을 우리가 견제하자라는 그때 흐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 우익 정치를 사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법 심사의 권한이 계속 비대되니까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뭐 지난번 사법개혁 파동 때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우익 정치인들이 이거 개혁하자, 사법권의 그 재판 좀 제한하자라고 개혁안을 내면은 어떻게 하냐? 사법부 아론 바라크 대법원장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정치 사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자, 뭐 술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 망신을 줘가지고 완전 사찰해서 낙마를 시켜버려요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딥스테이트를 운영하는 거죠. 마치 트럼프 행정부 때 FBI 국장이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간첩이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거 그 당시에는 그 음모론이라 얘기했죠. 근데 다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바이든이 나가면서 그 FBI 수사요원들이나 연방검사들한테 선제적인 사명권을 부여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 똑같은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던 지난 30년 동안. 그 사법권을 관련했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구체제 앙상 레짐이라는 그 노동당 잔존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해서 어떻게 했냐? 대학가를 또 하나 틉니다. 학내를 거의 좌편향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차세대 호위무사,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제 로스쿨 통해서 계속 배출을 해놓은 거야. 그 학계 사법부랑은 거의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냥 같이 움직여요. 거기서 그런 극좌 세력도 노동당 계열을 갖추고 관료 쪽으로 보내고 로스쿨 통해서 사법부 판사, 검사로 보내고 또 이런 언론 미디어에 또 극좌들을 쭉 배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경이 처음에는 이제 사법부의 사냥개 역할을 누가 했냐면 언론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매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오보가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블랙TV가 계속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지난 수년 동안 감독님 포함해서 수십 년 동안 이걸 노력한 게 그게 이스라엘 언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사법부의 사냥개 역할인데 지금 어느 정도로 파워가 비대해졌냐. 검경, 검찰, 경찰이 언론의 수사기구로 전락할 정도로 여론선동에 선봉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레치는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어느 정도 음모론을 얘기하냐면 그 10월 7일 그 노바 축제에서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그 하레치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IDF가 기총소사한 거라고 얘기해요. 와우, 그래요?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보통 이러면 집단 손배로 작살이 나야 될 정상인데 뭐 손배하면 이스라엘 사법부가 다 막아주니까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된 거고 결론은 극좌 노동당 구체제 주류 제도권 인사들이 사법부 중심으로 군, 관료, 학계를 모두 결집해가지고 유대 공화주의 그 선출직과 이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지난 30년 역사가 그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그 공정하고 그 진실된 뉴스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느 신문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하레치 말고. 그러니까 TOI나 JP는 그냥 팩트만 취합해요. TOI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예. 그다음에 예루살렘 포스트 이 매체가 정확하다기보다는 팩트만 취합하세요. 스트레이트 기사만 보시고 칼럼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뭐랄까 히브리 매체로 된 기사가 많아요. 근데 10월 7일 학살 이후에 이 히브리 매체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찾아다니시면 좋은 게 있다라는 거고
소위 영자 매체는 이제 팩트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논조나 뭐 칼럼 이런 거는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 그런 거 걸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알아서 잘 보고 정리해서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드디어 이제 젊은 정치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96년도에 47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어떤 좌편, 우편 여기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해나갔어요. 네타냐후 총리는요, 뭐 자꾸 매체에서 막 극우 도라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악마화 시켜놨잖아, 부패혐의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보스턴 컨설팅 회사 출신이고 정치 노선은 중도 우파에서 좌파정 중도예요, 중도 우리로 치면은. 그런데 어떤 그 재임 시절에 어떤 정책을 주로 추진했냐면 좌우 체제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그 중도로서 이제 시장 경제 어떻게 보면 대처와 레이거니즘의 이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오늘날의 스타트업 강국을 만든 게 네타냐후의 공이에요. 그 그런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에 좀 집중했는데 안보도 좀 이렇게 뭐 치우친 문제가 아니라 90년대 오슬로 협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편이에요. 오슬로 협정에 대해서 긍정하는 편이고 다만 거기에 있는 독소조항 몇 개를 조금 개선하자 정도의 수준의 아주 약한 형태의 중도 우파 노선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맨날 강경보수 때 맨날 욕을 먹어요, 네타냐후가 중간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대테러 정책, 그다음에 이란 견제, 뭐 이런 정도의 그 경제 안보에만 집중했는데 2015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에 타켓이 된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거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그 플랜 B, 극자 잔존 세력의 플랜 B는 우리가 이렇게 제도권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은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 되는데 선거에서 계속 지는 거야, 극자 세력이. 그래서 저기 네타냐후가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고 장기 집권하니까 이스라엘 사법부가 네타냐후를 딱 정조준해서 검경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실체 없는 부패 혐의로 연속 쿠데타를 회쳐갑니다. 이건 제가 브레이크 TV 오기도 전에도 부패 혐의가 있었는데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혐의가 없어요. 크가지 두 가지인데 뭐 샴페인 부패 혐의라고 하는데 뇌물 받았다는 뇌물 보니까 샴페인이랑 시가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부패 혐의에 성립이 안 되고. 근데 와이네트라는 인터넷 매체에다가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정책 홍보 차원에서. 근데 그걸 뇌물죄로 엮은 거예요. 근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성립도 안 되지만은 뇌물죄가 그들 방식대로 성립이 되려면은 그 우호적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와이넷이 우호적인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재판에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10월 7일 전쟁 중에도 주당 3회 증인 출석을 해라. 나와서 그거 이미 밝혀진 내용,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나와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걸 시키냐. 주당 3회 재판 출석을 하다 보면 총리가 전쟁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박혀 있어요.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그러면은 중요한 의사결정, 전쟁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출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휴가 내고 안 나와버렸어요. 네타냐후가 혼자서 이제 재판장에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하는 배경이 뭐냐. 주 3회 재판 출석을 하면 전쟁 수행이라는 직무 수행이 불가하므로 직무 수행 불가로서 규정을 둬서 이 사람을 탄핵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요건을 만족시켜서 그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직무 수행 불가는 뭐냐면 대통령 혹은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나 뭐 유고 상태를 대비해서 이제 승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이든이 약간 치매가 있을 때 미국 현지에서도 헌법 25조를 동원해 가지고 저거 직무 수행 불가로 해서 내쫓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조목을 이제 네타냐후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쟁 수행에 대해서 네가 재판을 찬성함으로 전쟁 수행이 안 되므로 넌 나가야 된다. 하야해라. 이 얘기죠. 재판 출석으로 전쟁 수행이 불가하니 스스로 하야를 해라고 지금 사법부가 압박을 넣는 거예요. 언론이랑 같이 동시에. 그래서 억지로 꿰맞추는 이른바 네타냐후 정치적 금치산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법부와 지금의 싸움의 형태입니다. 이게 그 네타냐후의 그 뇌물 혐의가 시가하고 양주군요. 시각을 양주하고 언론한테 우호적 보도 해달라. 난 무슨 뭐 고급 차를 받았나 아파트를 받았나 그랬더니 시가하고 양주. 자,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사법부와의 갈등도 갈등이지만은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네타냐후하고 또 이
군 수뇌부하고도 갈등이 심해요. 네타냐후하고 그 군 수뇌부하고는 왜 갈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슬로 협정을 두고선 이제 이국가 해법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극좌 수뇌부, 군 수뇌부들은 이국가 해법을 선호합니다. 근데 네타냐후는 약간 좀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자. 뭐 유대 사마리아 지구에서 그 ABC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 뭐 정착촌 문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차이는 있지만 크게 그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국가 해법을 끝까지 관찰하는 게 오슬로 협정이 있는 대로 다 해서 유대 사마리아를 팔레스타인에 주자라는 게 극좌 군 수뇌부들, 소위 얘기해서 이스라엘 좌파 세력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이국가 해법을 통해서 서랑 가자를 다 줘버리자. 이스라엘 우파의 주장은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사수하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장 핵심이 이제 정책으로 이제 충돌이 나온 게 정착촌 건설이에요. 서한 지구에서. 자, 이른바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통 우파, 벤그리브나 이쪽 계열은 신속하게 정착촌을 건설하자예요. 빨리 대량으로 막 100만 호, 20만 호 막 때려넣자는 거고, 네타냐후는 속도 조절 적당히 하자, 천천히 가자고 숫자도 좀 적게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고, 극좌 군수뇌부는 반대예요. 정착촌 건설하지 말자예요. 나와라 이거죠. 나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극우가 아니라 딱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 노동장 구체제 군인사들은 이스라엘 건국중쟁을 통해서 확보한 그 영토들을 다 이제 회수하자라는 거예요. 미국 뜻에 맞춰서 국제사회의 뜻에 맞춰서 다 팔레스타인한테 줘버리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자기 어떻게 보면 신토불이 비슷하게 자기 영토는 우리 몸의 일부인데 이걸 어떻게 잘라서 주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게 항상 그 갈등이 7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데 네타냐후는 딱 정중앙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네타냐후랑 충돌이 되고 네타냐후 세력이 점점 세지거든요. 우파 블록이 계속 지금도 여론조사 하면은 타임 오브 이스라엘을 제가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10월 7일 학살 책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70몇 프로가 네타냐후래요. 근데 그게 자료가 안 나와. 그 오차범위 어느 회사에서 뭘 했냐는 거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가짜 여론조사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지금 우파 연정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6대 4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거의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 편인데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계속 이 블럭이 넓어지는 거예요. 유대 공화주의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군이랑 엄청나게 충돌했고 또 근데 요번에 10월 7일 학살 사태를 통해서 소위 군 수뇌부, 구체제 군 수뇌부가 개념이 산산이 부여진 거죠. 뭐 이른바 스마트 강군 이런 걸 왜 하냐면 서한 지구를 이제 내주고 나오려면 거기 이제 감시 장비를 해두고 스마트 강군으로 이제 이건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우파들이 주장한 것처럼 지상군을 얘기하면 이건 점령을 앞두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니까 육군 중심의 편제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 군 편제 전략 다 충돌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네타냐후가 있는 건데 어찌 됐든 이제 10월 7일 학살로 이제 이국가 해법이 완전 폐기됐고요. 그 다음에 군수 내부의 안보 개념 컨셉시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빠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0월 7일 학살이 구체제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핵심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입지가 약해진 군수 내부가 누구랑 결탁을 했냐면 사법부랑 결탁을 한 거예요. 지난 정권 때. 지난 2, 3년 전부터. 급속도로 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2023년 사법개혁 파동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군수 내부가 개입해가지고 예비군 복무 거부 사태가 있었죠. 감독님 그때 이스라엘 가셨지만 엄청나게 사법개혁 그 반정부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왜 이게 더 불붙었냐? 물론 해외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군이 개입을 했어요. 군이 개입해서 네타냐후 편을 든 게 아니라 군이 사법부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사법개혁을 하면 안 된다. 반대편에서 해서 예비군들이 미국 추적 그 시사풀에 나가서 아, 네타냐후 우리 보고 어린애들 기청소사하라고 그랬다. 팔레스타인 이런 뭐 거짓부렁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징계하지 않았어요. 군수 내부가. 그래서 사법부 편 들면서 이들의 카르텔이 점점 공고해진 것이죠. 근데 요번에 같이 아마 10월 7일 학살 이후로 이제 쓰나미처럼 이제 떠내려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그 1월 20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나가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가자 지구는 우리 미국이 테이크오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수 내부라든가 이 사법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참모총장 바뀌었고 국방부 장관 바뀌었고 이제 신베트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나름대로 이제 또
정리는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이스라엘의 그 극좌 세력 단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외부에서 이렇게 자금이 많이 지원된다 그래요. 누가 보내는 거고 얼마나 들어오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제가 이제 미 국무부가 이제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최근에 USAID 계좌가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도지 이제 일론 머스크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왔는데 뭐 그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에서 넘어온 게 있어요. 최근 이제 연구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7년에서 2025년 사이에 해외 자금이 이스라엘 극자 단체 38개에 돈이 지원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기준 유럽만 따지면 독일에서 한 2,800만 달러를 지원했고 EU에서는 한 1,500만 달러, 그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가 각각 뭐 한 1,000만 달러 안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해외에서 지원을 받아요. 극자 시민 단체가 그 받아서 뭐 하냐면은 그거를 이스라엘 사법부 아까 얘기한 그 사법부에다가 권한쟁의 소송을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사법부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게 연평균 123건. 그러니까 지난 한 1,000건 정도를 낸 거예요. 그 대부분 해외에서 이제 돈 받고 이제 이거를 소송을 거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이제 ACRI라는 이스라엘 현지 극좌 단체가 있어요. 유럽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최근에 이제 우리 신문에서 우리 주류 매체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알자지라 방송 폐쇄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 해외 공용을 받는 극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사법부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지금 사법부가 이걸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폐쇄 명령에 대해서 취소해라. 취소 명령을 냈는데 지금 약간 림보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결정 안 됐는데 그러가 했고요. 두 번째가 아달라 그다음에 기사라는 극좌 시민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또 유럽 돈이 확 들어왔는데 이 단체를 뭐 했냐면 최근에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이제 UNRWA 운나라 폐쇄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이들의 피티션을 받고 또 엎었어요. 그것도 취소해라.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안보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은 사법부는 무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상 이런 해외 정부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려면 외교부를 통해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그냥 그게 민원 창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얘기하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그동안 USAID 미 바이든 행정부 뭐 극자 유럽 세력들의 반유대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인 대리인 창구가 이스라엘 사법부가 역할을 한 거고 여기에 또 USAID가 수십억 달러 이거는 극자단체뿐만 아니라 유대인 극자단체뿐만 아니라 하마스한테도 또 지원하는 양쪽에다가 돈을 재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미국 민주당 정권이 이스라엘 그 구체제, 구잔존 노동당 세력들인 사법부, 안보, 수뇌부, 검경, 언론, 시민단체, 학계의 느슨한 동맹을 하나의 카르텔로 연결하는 린치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못 움직이거든요. 이걸 조율한 게 누구냐? 미 바이든 국무부 USAID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도 과거에 이거 봤을 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법부가 힘이 세고 왜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반정부 시위하면은 그 집회 규모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진입도로도 막 앉아가지고 가자 시위하고 엄청난 사회를 했는데 아무도 건지질 못해. 도대체 이스라엘 사법부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 근데 그게 다 배후에 USAID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고 그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이어받았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런 걱정이 되면서 아찔한데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들이 USAID 같은데 이제 자금 동결하면서 조직을 해체하고 막 이런 일이 지금 막 진행 중인데 결국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뭐 이스라엘의 그 사법 카르텔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미 지금 최근 반 네티냐후 반정부 시위가 약간 소강 상태예요. 과거처럼 대규모는 이제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밥을 안 주니까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도로에서 이게 그런 있으니 돈이 없으니까 안 움직여요. 그 마지막 지금 로넨 국장이 마지막 지금 모히간처럼 마지막 이제 성전을 벌이는 거야 네트냐후라. 왜 돈이 안 모이고 이들을 운영하려면은 돈이 뭐 이런 걸 하려면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극좌 싱크탱크에서 또 학회 열고 대학교에서 지금도 대학교에서 로넨 국장 경질하면 대학교 총파업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뭐 시국선언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금 다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퇴장으로 이스라엘 극작 카르텔이 이제 붕괴된 거로 보실 수 있고, 이제는 대대로 네트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유권자, 우파 국민들과 이 딥스테이트와의 전면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10월 7일 학살 사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보수 좌우를 이제 구분하는 바로미터가 이국가 해법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뭐 남북한 문제가 이제 보수 좌우를 나누듯이 그 동네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이국가 해법 찬반이 이제 있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 이국가 해법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치 각성이 한번 일어났고, 두 번째는 미국 마가 진영이 어떻게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겨내고 지금 재집권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마가 진영의 결집이 이게 이스라엘 유대 공화주의 캠프한테 주는 이 심리적 정치적 각성 효과는 어마무시해요. 봐, 쟤네도 해서 싸워서 이겼어.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그 결집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고, 지금 네트냐후 총리는 가자 유대 사마리아 이제 접수 평정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핵시설도 타격해야 되고, 그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전장인 이스라엘 반국가 세력하고 일전을 남겨두고 있다고 현지 이제 논평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성전이죠. 네트냐후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정한 이제 10월 7일 백서가 나오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 극작 카르텔의 이제 종언이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장을 내는 그 구도가 있고, 국내 정치도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 미국처럼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는 매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추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서 쭉 얘기했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유명한 농객들이 있어요. 보수 농객 지식인들이, 언론인들, 뭐 대표적으로 캐롤라인 글릭 같은 언론인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발과 함께 네트냐후 내각에다 합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정책화시킨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를. 그래서 볼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집권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파급 효과, 영향력, 이게 뭐 이스라엘에서는 좀 엄청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이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난 9일 이라크에게 더 이상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산 석유를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은 이러한 이란한테 그 핵 문제 가지고 한번 대화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까지 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근 채찍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자고 하면서 또 이라크한테는 이란 거 기름 사지 말아라. 경제 제재 들어가는 거고, 이제 최대 압박 2.0, 뭐 굶어 죽으면 나오고 협상장에 뭐 이런 당근 채찍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란이 지금 요즘 말썽을 좀 피우고 있어요. 좀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시리아 뉴스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근데 시리아 뉴스의 핵심이 지금 약간 오보가 있는 게 뭐냐면, 알리와트에서 HTS 랑 이제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막 학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 오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알리와트가 아사드 정권의 그 핵심 세력들이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잔존 아사드 세력들이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고 HTS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란이 살아 있어요. 막 많이 헤즈볼라가 빠개져서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시리아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유념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트럼프가 협상장에 나오고 이렇게 좀 당근 채찍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란한테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뒤에서는 또 이스라엘하고 야, 이란을 공격해야 되지 않겠냐, 니들이 한번 공격해봐라, 지금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플랜이 이게 이제 협상의 대가 미치광이 전략이 일부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이란은 핵무기 브레이크아웃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농축 우라늄 그 원료거든요. 핵 원료인데 지금 12개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미 작년 전부터 이미 이란은
핵 무기화 단계, 소형화 단계, 이거 탑재하는데 웨퍼나이즈 단계에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메니가 뭐 쌍욕하면서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형적인 그 중동의 그 침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시간 끌게 하는 거거든요. 협상을 느리게 해서 그 기간 안에 핵무기를 빨리 개발하자, 약간 이런 노선인데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모르냐? 알죠. 그러면 트럼프의 핵심 카드는 뭐냐? 비장의 카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이미 지난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이건 12월 이제 워스트존에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이랑 이스라엘 군 정보 당국이 이란 핵 공습 계획을 이미 다 수립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트럼프나 이스라엘 쪽에다가. 근데 다 함구하고 있어요. 얘기 안 하지만 겉으로는 협상하고 채찍 당근을 쓰지만은 최후의 카드는 하나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최후의 카드가 누구냐? 그 이스라엘 핵 공습입니다. 그걸 딱 이제 마지막 카드 낳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자랑 비슷해요. 가자도 우리가 개발해 줄게, 뭐 인질 협상 해준 거 하다가 이제 말 안 들으니까 그럼 지옥문 보여줄게. 이게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이거든요. 그대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이란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연내 아니면 후년 안에는 정리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란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제 뭐 이란은 뭐 장시간 뭐 이게 경제 제재를 서방으로 받았기 때문에 1인당 뭐 GDP 국내 총생산이 이미 반토막 45% 감소했고요. 화폐 가치는 1년 사이에 40%가 급락했어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이 37%예요. 물가가 37%면 거의 뭐 경제 박살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이게 중국하고 비공식 원유 거래를 하는데 또 막상 자국은 또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천연가스 또 에너지 자원 관리 실패하면서 현재 이란 학교 정부 시설에 수시적으로 순환정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내치는 엉망진창된 거죠.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다 대리사한테 꼬라박고 국내 이제 민초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뭐 과거 이제 보면은 네트냐후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그 핵시설을 제한적으로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란의 그 중소도시에서는 네트냐후 벽화가 있어요. 네트냐후를 찬양하는 벽화가 있어요. 이란 주민들. 그만큼 정부랑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죠. 신정체제 지도부하고. 경제난 폭발하고 있고 공무원들 연금도 제대로 못 주고 그다음에 석유 부문 노동자들은 지금 임금이 지금 끊겨가지고 석 달 동안 이제 시위가 이제 파업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제 민심하고 히잡 시위란 정치적 이슈랑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이란을 워치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란 민초들이 지금 불을 끓고 있다. 혁명 전야에 가깝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정 체제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 이란에서 오래 살다가 나온 분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란 국민들의 그 정서, 그 상태가 미국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란에 대해서 그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979년에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란의 마지막 왕이에요. 레자 팔레비가 그 거의 이제 그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그 전에 이제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까지 아마 그 미국에서 살고 있나 본데 최근 들어서 이 아들이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강력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레자 팔레비 왕의 아들 트럼프한테 뭐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죠. 이제 레자 왕자인데 왕세자인데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망명 세력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왕자가.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뭐 망명 정부를 구성해서 우리 과거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이제 우리가 임시 정부를 상해다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왕세자가.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집권과 함께 트럼프의 최대 압박 2.0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란 민초에 대한 최대 지원도 같이 병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하메니의 신정 체제를 붕괴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과
신정체제 지도부가 지금 이 간극이 엄청나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톡 치면 이제 혁명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례를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 영국과의 매체에서의 인터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그 신정체제를 옹호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죠. IRGC입니다. 걔네들이 이제 대리 세력도 총괄하는데 여기 IRGC 중간 이제 장교들이죠. 영관급 장교들이 지금 귀순을 한다는 거예요. 어허.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료들도 이탈하기 시작하고 중간급 관리자들이 뭐 우리로 치면 사무관급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원들도 전향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정권의 나팔 수역하는 그 케이한이라는 매체가 있나 봐요. 이란에 메이저 매체고 거기에 주필인 메우디 나시리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메니 세력이고 정권을 옹호하는 이런 이론 설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조차도 최근에 내자 왕세제를 갖다가 지원하고 나왔어요. 그 정권에 어떻게 보면 나팔수 역할, 이론 토대를 제공하는 사람조차도 정권을 배신하고 신정체제를 배신하고 이제 할레비 왕자로 넘어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소위 얘기해서 컨트롤 인플로션이라고 해서 통제된 내파. 이거에서 쿠데타 일어나면은 또 무정부되고 뭐 아랍의 봄처럼 난장판 되니까 절제된 그 네팔을 지금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79년 호메니 혁명 같은 경우는 선고할 수 있는 그때도 약간 무혈 혁명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 군부가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IRGC를 중립으로 돌려놓으면은 역성 혁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혈 입성할 수 있고 등등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란 민초들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해외 그 언론 매체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왕세제는 79년 당시에 이란 국민과 2025년의 이란 국민은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샤 왕조고 독재인 줄 알았는데 신정체제니까 더 이거 삭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 기억이 나는데 이걸 두 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신정체제에 대한 그 불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취급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네티냐후 벽화를 그려놓고 제발 네티냐후 쟤좀 때려달라고 미국한테도 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금 제재는 우리가 견딜 수 있으니까 쟤부터 제거해달라고 이란 국민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영국 매체 기자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지와 테러와의 전쟁 당시에 미국이 해가지고 이라크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장판 되고 아프간도 난장판 되고 아랍의 봄 때문에 중동이 난장판 됐는데 요번에 만약에 참수 작전을 한다고 한다면 이란도 난장판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레자 왕세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의 다수는 시아 막 도라이 이런 종파들이 아니다. 이라크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란은 세속주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무혈 혁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민초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뭐 시아 순위 그다음에 쿠르드 3대 종파가 서로 잡아 못 죽여서 난리를 쳤거든요. 종파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제하고 내린 게 사담 후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인이 악마적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빠개져요. 근데 후세인이 제거되니까 난장판이 된 것이죠. 근데 이란 국민들 수준은 높다라는 거죠. 세속주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애들하고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혈혁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합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란 신정체제를 무혈협정으로 무너뜨리는 건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신정체제랑 핵이랑은 이 정권 안보거든요.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거해줘야 무혈 입성이 가능한다라는 분석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선결 조건이 핵을 제거시켜야 핵이 왜냐하면 이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김정일도 결국에 버티는 게 핵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김정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정체가 핵을 띄어트려 놓고 그래야 이제 무혈 그 민중봉기로 이제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그 이슬람 국가들처럼 예전부터 계속 그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란은 1979년에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이란의 여성들 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렇죠. 아주 그냥 뭐 머리에 염색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밈으로 사진이 있던데 뭐 신정체제 전에 이란 여성 하면 막 진짜 우리나라 60년대 우리나라 대학생보다 더 개방적이고 사진 있고 신정체 이후면 다 시커멓게 히잡 뒤집어 쓴 사진이 이렇게 대비돼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 치마 짧게 입는 거가 그 뭐 자유 상징은 아니죠. 자유 상징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삶이 더 윤택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다시
가려고 한다면 뭐 굳이 뭐 유혈 사태 없어도 잘 되리라 믿고. 아이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주도 또 예, 예.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후까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자 이제 생일 파티 하러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also strongly believe that the Gaza Strip, which has been a symbol of death and destruction for so many decades, continue with our relations with Israel, they said, to prevent Israeli annexation in the West Bank. 맛을 보신 분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괴물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자기가 권력이 많다 해도 그 권력을 시신들을, 유골들을 이스라엘에서